앞 시간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 또는 유전체 변이를 중심으로 이것이 어떤 피노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연구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특정 피노타입 트레이트를 대상으로 그 트레이트와 관련된 지네틱 베리에이션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가 다 A이고 물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가 다 C라면 그것이 이 변이가 이 물기지 마른 기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심플 지네틱 트레이트가 아닌 컴플렉스 지네틱 트레이트의 경우는 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피노타입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분류해놓고 유전 변이를 봤을 때 특정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변이가 없는 사람, 즉 그 변이가 없어도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피노카피, 또는 특정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노타입이 안 나타나는 incomplete penetration도 고려해야 되고요. 로커스 헤테로지니티, 엘릴릭 헤테로지니티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한다면 특정 피노타입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A, 특정 피노타입을 안 가진 사람은 전부 다 C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노타입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A,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C라는 형식의 연구보다는 어떤 변이, 예를 들면 A가 어떤 그룹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더 많이 관찰되고 당뇨병 환자가 아닌 그룹에서는 덜 관찰된다는 형식의 이런 연관성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연관성의 유무 또는 강도는 통계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성, 어소시에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의과대학 학부생 강의 때 썼던 아주 짧은 8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따로 올려놓았습니다. 복합유전 형질에서 이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뚱뚱한 사람 5명과 마른 사람 5명을 모아서 홀지롬 시퀀싱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비만과 관련 유전자가 여기저기, 즉 로커스 헤테로지니티가 있어서 이 각각 이 사람들마다, 이 비만인 사람들마다 이 비만을 일으킨 원인 유전자 로커스가 다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처럼 전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비만 관련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뚱뚱해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많이 못 먹었다거나 또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뺐다거나 하는 식으로 피노타입이 마른 사람한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한 사람 5명, 마른 사람 5명 홀지롬해서 홀지롬 시퀀싱에서 이런 비만 유전자를 찾아야 된다는 건 넌센스인 거죠. 그러면 몇 명을 해야 될까요? 50명? 500명? 5,000명? 사실 이제 이거는 이 트레이트가 얼마나 컴플렉스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어떤 비만, 당뇨병 이런 연구는 이 숫자가 벌써 만을 넘어서 10만 명, 무슨 몇십만 명 수준까지 가는 상황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몇십만 명 정도를 연구해야 그나마 어떤 차이들이 통계적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을 모으고 특히 홀지롬 시퀀싱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연구입니다. 홀지롬 시퀀싱이 지금 굉장히 싸져서 1000불로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불짜리 시퀀싱을 10만 명한테 한다면 그 비용만 1000억 원입니다. 그것도 최근 한 1000불 정도로 떨어진 최근의 얘기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비용이 더 몇십 배, 몇백 배 비쌌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립다 많이 모아서 전체 지놈을 시퀀싱하는 대신에 좀 뭔가 효율적으로 좀 적은 숫자의 인원으로 그리고 전체 지놈을 다 뒤지지 않고도 아주 일부만 뒤져서 효율적 연구 유전자를 찾아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설계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유전학 좀 공부를 할 때 여기저기 거의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유전학 그 워크숍을 막 찾아가면서 들었었는데요. 거기서 아마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장 많이 들은 용어가 아마 스터디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스터디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던 스터디 디자인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뭐 Familiar Linkage Analysis라든가 또는 뭐 Affected Sequence Study라든가 뭐 GWAS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약간 정형화된 스터디 디자인들의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 디자인들의 어떤 장단점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그 연구에 최적화된 스터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유전자를 찾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연구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어떤 형질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정 형질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형질에 대한 유전적 기여도를 알고 있어야 다음 스텝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가장 유전적인 기여도가 높고 그 유전적 요인도 가능한 단순한 것을 골라야 그 유전적 요인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형질에 대해서 유전적인 기여도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 즉 뭐 사람 숫자를 정한다거나 지놈의 어떤 파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특정 형질을 아무나 붙잡고 이거 가지고 한번 지와서 한번 해보자, 홀지노 시퀀싱 해보자 하는 식의 연구는 제대로 된 연구 설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고려 요소는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통계적인 파워가 올라가겠습니다만 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최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야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모을 거냐, 대가족을 모을 거냐, 형제만을 모을 거냐, 또는 가족은 배제하고 모을 거냐, 또 그 사람들을 어디서 모을 거냐, 서울 도시에서 모을 거냐, 아니면 저 시골 섬 같은 데서 모을 거냐.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는 사람을 모으기에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유전적 요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시골에 가면 사람을 모으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유전적, 환경적 동질성이 높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유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에서 대규모 유전자적 연구가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나 핀란드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데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자, 특정 형질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 사람들의 지놈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지놈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홀지놈 시퀀싱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역시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홀지놈 시퀀싱 못할 경우에 일부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고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전통적으로 유전학에서는 한 번에 그 유전자를 찾아내기보다는 단계 그 유전자 위치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진 매핑은 뭐냐?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도라는 것이 그 2차원에다가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위치를 표시하는 것처럼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1차원으로 된 선에다가 어디에 무슨 유전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매핑이라고 하고요. 대개 어떤 유전자, 우리가 당뇨병 유전자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무슨 고혈압 유전자가 어디 있냐 할 때 그 유전자가 여기 있다 하고 지도상에 찍어주는 그런 과정도 진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대개는 범위를 좁혀가면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범인을 찾는데 그 범인이 어딨나 좁혔더니 서울에 있더라. 서울에 있다는 걸 알았고 좀 더 찾아봤더니 여의도에 있더라. 여의도에서도 어딘가 하고 더 좁혀봤더니 63빌딩 근처더라. 뭐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것처럼 질병 유전자를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이렇게 그럼 7번에 있더라. 7번에 쇼담에 있더라. 쇼담에서도 뭐 어느 리전에 있더라. 그리고 그 리전에서 보니까 이 유전자가 바로 그거더라 하는 식으로 좁혀나가는 작업이 마치 지도를 보고 탐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진 매핑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부터 진 매핑의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candidate variation approach입니다.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찍는 겁니다. 전체 게놈 있는 수많은 SNP나 뭐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를 찍어서 혹시 이건가 하고 보는 겁니다. 좀 웃긴 얘기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서 임상 연구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제 친구가 임상 의사인데 한 당뇨병 환자를 한 1000명, 정상인을 1000명, 한 2000명 모았어요. 이렇게 모은 다음에 저를 찾아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 내가 당뇨병 환자 한 2000명쯤 모았는데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그럼 이제 물어보죠. 연구비가 얼마 있는데? 연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사실 사람 모으고 피 뽑고 DNA 뽑는데 한 얼마 쓰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한 600만 원 좀 되는데 6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S&P 하나 분석하는데 1000원 싸게 하면 그럼 2000명 분석하는데 200만 원 남은 연구비가 600만 원이니까 S&P 3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전체 genome에서 S&P 3개만 찍어서 한번 해보자. 혹시 그 S&P가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찍었는데 그게 당뇨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대개는 잘 안 나오죠. 대개는 꽝이 나옵니다. 근데 꽝이 나왔다고 해서 논문을 못 쓴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논문 제목 볼까요? 일본인 당뇨병 환자에서 요 S&P가 혹시 관련 있다고 봤더니 앱선 서베이던스 아니 없더라. 꽝이다. 해도 논문을 한 편 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는 병인데요. 조현병에 대해서 요 진의 S&P 하나를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no association, 없더라. 또 대만이네요. 대만에서 조현병에서 AKT 유전자의 4개의 S&P를 다 봤는데 넷 중에 하나도 없더라. 뭐 이제 과거에 혈액형 가지고도 이런 연구를 많이 했죠. 혈액형이 제일 보고 싶으니까 혈액형과 연관성을 봤는데 뭐 없더라. 이런 식의 특정 유전편이 몇 개를 찍어서 해보는 게 Candidate Variation Approa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유전자 또는 그 변이를 왜 골랐는가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인슐린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걸 잘 알려진 S&P 또는 뭐 인슐린 리셉터의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S&P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대상으로 연구해봤다 하면 충분히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래도 그 인간 게놈에 존재하는 그 질병 유전자를 딱 찍어서 연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사실 딱 그 변이를 찍지 않아도 그 변이 근처를 대충 뒤져도 찾아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LD라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그 현상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LD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움 LD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P가 하나 있고 여기에 S&P가 하나 있고 각각 LED 2개씩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 부분을 시퀀스했을 때 이 같은 스트랜드에서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해프로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프로타입에 크게 4가지 조합이 가능할 겁니다. TC, TG, GC, GG 이 4가지의 해프로타입이 다 가능한데요. 이 4가지 해프로타입이 원래 예상한 대로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특정 해프로타입이 굉장히 많고 특정 해프로타입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경우에 TC가 거의 없죠. GG도 거의 없습니다. 즉 TG 아니면 GC만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T면 그 다음은 대개 G다. 또 이 자리가 G면 그 다음은 대부분 C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두 로커스 사이에 LD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LD가 G 매핑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진짜 당뇨병과 관련 있는 당뇨병을 일으키는 자리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G인 사람이 당뇨에 더 잘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상인에서 이 G를 발견할 확률보다 이 당뇨병 환자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이 G의 프리퀀시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서 이게 이 G가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니까 이거는 당뇨병 관련 있나 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 정답이 아닌 여기를 가지고 연구해도 실제 당뇨병 환자들은 G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G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가 T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G보다 T가 더 많아졌네. 이 T가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LD 현상이 이 두 개의 S&P 사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S&P 사이에 성립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해프로타입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 2가지가 대부분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진범은 여기 즉 이게
G인 사람이 더 장려에 잘 걸린다는 것인데, 이 G를 가진 사람은 대개 여기가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디를 찍어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캔디데이트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해봐도 아마도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LD 분석입니다.